안녕하세요. 네, 개 알려주는 남자 수의사 이세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베터뷰 코너입니다. 베터뷰 다들 알고 계시죠? 수의학 각 분야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들 대신 질문 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영양학 전문 수의사 선생님이신 제일사료 조우재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우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멀리서 먼 걸음 해주셨어요. 전 너무 좋습니다.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익숙한 얼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와 고양이의 영양학을 공부하는 수의사 조우재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왜 익숙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TV에도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죠? 네, 몇 번 나왔었죠.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이렇게 모셨고요. 소개해드린 멘트가 제일사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회사 소개 간단하게만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제일사료는 하림그룹사의 일원이고요. 네. 그리고 대기업군에 속합니다. 네, 하림 대리기업이죠. 네, 그죠? 저도 이제 지금 여기 들어온 지 8년 차인데 네. 계열사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네네네. 하나가 이제 제일사료고 저희가 매출이 1조가 좀 넘는 1조가 넘나요? 네, 큰 회사입니다. 충격적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식탁에 올라가는 동물성 단백질들 있잖아요. 네네.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양 뭐 이런 축산 사료를 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네. 저는 개와 고양이 쪽을 연구를 담당. 해서 처방식 영양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일사료에서 나오는 네. 이제 사료, 이제 뭐 영양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네. 그 브랜드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수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처방식이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서 여러 번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네. 국가에서 진행하는 국책 사업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용 처방식 사료를 개발해라, 반려동물 노령펫 기능성 사료를 개발해라 이런 것들에 이제 응모를 했는데 하나가 딱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15억 8천이라는 연구기금을 받아서 네. 벨릭서라고 하는 네. 처방식을 만들었습니다. 벨릭서. 네, 엘릭서라는 뜻 아세요? 게임 하시는 분들 많이 알더라고요. 네네. 그 엘릭서가 네덜란드어로 만병통치약이란 뜻입니다. 엘릭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게임할 때. 네, 물약 같은 물약 거.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브랜드 이름으로 특허청에 냈었는데 아. 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뜻 때문에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수의사의 만병통치약 이렇게 하면 어떨까? 처음에 그래서 벳 엘릭서라고 지었다가 이걸 떼고 V 엘릭서, 벨릭서라고 지었습니다. 너무 뜻이 좋네요. 네, 우리 수의사회 가면 마크가 V잖아요. 맞습니다. 예. 벳 이렇게 부르니까 그쵸. 그 앞에 V를 따서 네. 벨릭서 이렇게 네. 지어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처방식이 개와 고양이 것이 나오고 있고 처방 습식이라든가 처방 간식 같은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영양제도 개발하고 계신다고 네. 하죠. 저는 제일사료는 좀 익숙치가 않았는데 네. 저희 수의사 입장에서 벨릭서 사료는 사실 저희도 판매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반갑기도 하고 네. 이런 뜻이 있다는 건 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처방사료 벨릭서도 많이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제 하나씩 제가 또 질문 드리면서 궁금한 점들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사료 선택할 때 가장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그쵸. 저한테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처방 사료도 있고 일반 사료도 있고 또 뭐 나이에 따라서 구분된 것도 있고 이제 맞습니다. 각종 기능성 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소장님께서는 동물들마다 강아지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금 선정하면 좋을지 그런 기준이 좀 있으실까요? 그 기준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우리 집 강아지와 옆집 강아지는 같지 않다. 다르다. 네. 왜냐면 질문에 네. 앞에 생략된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생식이 좋아요, 사료가 좋아요. 자연식이 좋을까요, 화식이 좋을까요? 근데 거기 앞에 생략된 거는 우리 집 개예요. 근데 이게 다 각각 생애 주기별로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애는 뚱뚱하고 어떤 애는 날씬하고 어떤 애들은
몸매가 아주 훌륭하고 이런 애들이 필요하는 영양학이 다 각각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맞춤 영양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사료가 됐든 자연식이 됐든 생식이 됐든 추천을 해주려면 후라고 하는 주어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걸 생략하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통 방송 작가님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브로콜리를 넣으면 베타글루칸이 어쩌고 저쩌고 식이섬유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좋지 않을까요? 근데 앞에 있는 갠지 고양인지 뭐 키튼인지 퍼피인지 아니면 신부전이 있는 애인지 간질환이 있는 애인지 그걸 또 얼만큼 넣을지 이 가르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 많죠. 그래서 영양학이 조금 맞아요. 복잡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학문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분법의 오류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청백, 그렇죠. 좋냐 나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영양학은 솔직히 좋은 게 없어요. 우리는 흔히들 좋아요 나빠요라고 물어보는 게 그 좋다라는 의미가 어떤 사람은 면역 기능을 올려주느냐, 어떤 사람은 이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느냐, 어떤 사람은 바이탈 쪽이 좀 좋아지느냐, 아니면 영양 보충이 되느냐, 이게 좋다라는 의미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양학은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가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쨌든 앞에 주어인 후 그렇죠. 누구냐에 따라서 네. 아주 많이 이게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중에 보호자님들께서는 이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뭐 수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해서 예를 들어 처방식을 받는 경우 뭐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건강해요. 건강한 아이들이 예를 들어 뭔가 사료를 좀 찾는다고 했을 때 네. 뭐 소장님만의 어떤 찾는 기준이 있을지,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료 회사를 봐라, 성분을 봐라, 뭐 물론 이것도 후가 다르겠지만 큰 어떤 기준 같은 거라도 좀 있을지요. 네, 저도 사료회사에 근무는 하지만 이렇게 수의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1년 이상 출시돼서 1년 이상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증된 그걸 추천을 해주는 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네.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네, 먹어야 됩니다. 특히 고양이들 같은 경우 안 먹으면 답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샘플로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얘가 과거에 어렸었을 때 먹었던 단백질원이 거기 들어있는지 그거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잘 먹더라도 변이 묽게 나오거나 탈이 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중대형견들은 설사를 아예 달고 살거든요. 그래서 변이 딱딱하게 잘 나오는 조건인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영양 밸런스입니다. 이 영양 밸런스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딱 하나예요. 주식인지 간식인지. 주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유럽 같은 경우는 페디아프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미는 AAFCO 기준이 있습니다. 40가지가 넘는 영양소들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다 들어갔다. 이 기준을 충족시켰다가 바로 주식입니다. 근데 이 주식의 개념은 퍼피하고 어덜트하고 각 애들 필요한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퍼피인데 AFCO 기준을 충족시켰다. 어덜트인데 AFCO 기준을 충족시켰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기준에 부합한 사료를 공지하거나 뭐 이런 네. 거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양학자들도 수의과대 교수님들도 그리고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이나 축산과학원에서도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K-펫푸드의 영양학적인 주식 개념 그걸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워낙 요새 사료가 다양한 회사에서 막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 번외 얘기입니다만은 고양이 사료 문제도 최근에 있었고요. 그렇죠.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해주신 소장님의 어떤 기준에 따라 좀 명확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외국의 사례 기준을 좀 찾아보고 사료를 또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요. 네. 중요하고 또 주식인지 확인하는 거 네. 그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또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그러면 하나 사료가 선택이 됐어요. 찾았어요, 드디어. 맛있고 잘 먹고 변도 좋아요. 네. 뭐 밸런스도 좋아. 드디어 찾았어요. 이 사료를 평생 급여를 해도 괜찮을지
많이들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 주식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네. AFCO 기준을 충족시켰다. 세디아프 기준을 충족시켰다가 고 영양소 함량을 가진 주식 먹거리를 먹으면 평생 먹여도 문제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네요. 아. 네. 그래서 계속 먹이는 거고 답이 나왔네요. 이미. 먹다가 2년 안에 식이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있긴 있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탈나지 않고 잘 먹고 잘 싸고 문제가 없다라면 주식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잘 찾았다면 네. 예를 들면 연령별로 좀 요구하는 영양소가 좀 다르다면 그렇죠. 연령에 따른 뭐 변경은 가능하겠으나 네. 뭐 그런 부분에서 크게 주식은 바꿀 필요가 없겠다. 네. 이런 결론이네요. 이게 사료를 교체를 권하는 게 네. 교과서적으로 딱 3개밖에 없어요. 어떤 건가요? 우리가 임신, 출산, 육아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임신했었을 때. 임신했을 때. 개들 같은 경우는 임신 이제 6주에서 7주 차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사료를 바꿔주고요. 네. 그리고 태어나서 퍼피 사료 먹이잖아요. 그렇죠. 퍼피 사료 먹이다가 바꿔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특수한 상황에는 대부분 소형견들을 키우다 그렇죠. 보니까 대부분이죠. 6개월에서 한 8개월 사이에 중성화 수술을 합니다. 그렇죠. 중성화 수술하고 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은데 유일한 이제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비만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비만. 네, 그래서 그때 중성화 수술 후에 3개월 동안에 비만율이 제일 높더라. 그래서 살을 빼는 것보다 요즘에 예방이다라고 해서 중성화 전용 사료라든가 맞습니다. 퍼피인데 약간 칼로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한번 바꿔주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바꿔주는 게 수의사가 처방을 해서 이 질환에는 이 식단이 보조식으로 도움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바꿔주는 거.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3개입니다. 딱 3가지네요. 임신했을 때, 그렇죠. 또 중성화 이후, 네. 그 다음에 어디가 아팠을 때, 네, 뭔가 맞습니다. 처방 사료가 필요로 할 때, 사실은 애들은 같은 사료를 먹더라도 사람처럼 행복함이나 이런 것과 어떻게 행동학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그냥 같은 사료를 먹어도 괜찮잖아요. 예, 그죠? 크게 문제는 없고. 음, 대신에 먹을 거에도 네. 가치를 준대요. 푸드에 밸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고양이하고 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개는 아까 똑같은 걸 먹더라도 네. 주인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행복하게 먹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도둑놈이 주면 아. 짖거나 물기까지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고양이는 그렇지가 않대요. 주인이 주나 보호소에서 주나 아니면은 캣 호텔에서 주나 자기가 먹고 싶으면 퍽퍽퍽 이런 식으로 본인 해서. 기준이네요. 그래서 푸드의 밸류가 고양이는 많이 없다. 그리고 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유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식에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호성 테스트는 동물병원에서는 보통 안 합니다. 이 사료를 어쨌든 잘 안 먹는 애들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너무 안 먹어요. 사료를 먹이려고 하는데 음. 안 먹는다. 그럼 사료를 이제 뭐 바꾸는 방법이 있겠지만 진짜 계속 순환하다가 좀 그래도 잘 먹는 걸 찾았어요. 네. 그래도 너무 안 먹는다. 뭐 그런 경우 그런 애들은 찾아서 먹여야 되는데 처음엔 찾아서 먹는데. 예, 사료 유목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사료는 들어. 오아시스를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네. 보호자가 지극정성으로 이제 먹는 걸 찾는데 거기에 원인을 찾아야 돼요. 개체의 원인인지 아니면은 그 사료 자체의 원인인지 그것도 아니면 환경에 대한 원인인지 저는 이제 환경에 대한 요인이 가장 크다고 봐요. 그래서 보통 안 먹어요. 노란 위액을 토할 때까지 버팁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요. 이런 애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계속 노른자 올려주고 북어 채 썰어줘야 되고 고구마 말린 거 이렇게 토핑해주고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일단은 저는 그 카드 내역서 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으로 산 자연식, 화식, 사료, 그다음에 간식으로 산 뭐 고구마, 뭐 아니면 사사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영양제로 산 거 이거 3개월치 내역을 딱 받으면 바로 솔루션이 나와요. 네. 결국 많이 먹고 있군요. 어딘가에서. 그렇죠. 네. 보통 이제 1개월에 네. 사료에 대한 비용이 많아야 3만 원, 4만 원 정도 보통 이제 4kg에서 6kg 기준으로 그런데 간식이나 영양제 뭐 이런 것들이 막 10몇만 원이 넘었다면 이제 칼로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입맛도 버리고 제일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영양 불균형은 둘째치고 비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동물들 이제 비만 네.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제가 봐도 진료를 보더라도 뭐 예전에야 저희가 반려동물 시절이 아닌 시절에야 뭐 영양 실조, 뭐 영양이 부족한 경우들이 네. 있었다면, 요즘은 사실 영양 과잉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애들이 잘 먹고 뭐 음식 먹거리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특히 맛있는 걸 또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신체 충실 지수라고 하는 네. BCS 단계가 높은 애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상 체중, 목표 체중은 요 정도인데 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뭐 소장님만의 어떤 다이어트 또는 네. 뭐 비만을 판단하는 기준과 뭐 다이어트 비결 같은 게 있으시다면 한번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비만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의 방법보다 훨씬 개선해서 목표 체중까지 가는 방법에 대한 수의사 강의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하나의 이제 팁만 이렇게 살짝 네, 풀어주세요. 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네. 캐시워크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네네네. 보여주는 거. 네네네. 그리고 구글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반려동물 산책 어플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운받아서 거기에 GPS를 켜고 끄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앱을 할 때만 이거를 체크를 하게. 그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퇴근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출퇴근을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걷는지 하나 체크하는 거 캐시워크로 하나 하고요. 반려동물 어플은 애를 데리고 나갔었을 때 그때 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1개월이 되고 2개월이 되고 3개월이 되면 내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닌 키로수, 네. 그 다음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했던 그 횟수, 시간, 이거를 다 분석할 수 있어요. 비만을 뺄 때 제일 중요한 거 식단이거든요. 식단은 다 처방식 먹여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고단백, 저지방, 식이섬유 함량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잘 먹입니다. 두 번째가 움직임이에요. 운동이죠. 예. 근데 이거를 산책을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라고 하면 듣는 수의사는 몰라요.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고안해낸 게 무료 어플인데 그걸 키셔라 라고 하면 그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또리 보호자님 켜보세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딱 나오는데 이게 없다. 시간대가 없다 그러면 산책 안 한 거죠. 산책을 매일매일 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10분씩 했다. 그럼 그냥 일반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살 빼기 위한 운동. 요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레코드 할 수 있는 어플을 하게 되면 내 마음가짐이 일단 달라집니다. 그거 때문에라도 매일매일 나가서 최소한 1시간씩은 돌겠죠. 이 네덜란드 수의사 중에 비만 연구하신 분인데 되게 재미난 연구 논문이 있어요. 2010년대 논문인데 보호자들이 개하고 고양이를 데려오면 걔네들 쭉 보고 있다가 비만개다, 비만 고양이다 그러면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보호자한테 동의서를 받고 허리 사이즈를 재고요. 그다음 바디 컨디션 스코어를 사람 걸 재는 겁니다. 그리고 인바디 측정까지 하고 그렇게 했더니 신체 충실 지수가 고양이와 개가 비만일수록 보호자의 비만도는 어떠한가 이 연구를 했는데 비슷한가요? 사람과 개는 거의 1에 가까운 상관계수입니다. 사람이 뚱뚱하면 개도 뚱뚱하고 개가 비만이면 사람도 비만이다. 맞아요. 근데 고양이의 비만도와 사람의 비만도는 상관계수가 1에 가깝지가 않습니다. 달라요? 네. 그래서 같이 운동해서 같이 빼자라는 거죠. 진짜 보호자분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정말 좋은 꿀팁이네요, 이거. 기본적인 산책은 보통 한 몇 분 정도고, 뭐 운동을 위한 산책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을 하는 게 또 맞겠다. 물론 개체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기준이 좀 있으세요? 보통 비만에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엑서사이즈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비만 전문가 분, 독일의 알렉산더 점원이라는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비만 클리닉만 하세요. 거기 분한테 직접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엑서사이즈는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저는 1시간, 2시간이면 꽤 충분히 한다라고 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정도가 우리도 이제 유산소 운동 그렇죠. 뭐 이런 거 나누듯이 개한테 그 정도의 운동은 어질리티나 프리스비 정도를 얘기하는 거다.
상당히 많이 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산책은 연못을 이렇게 한 바퀴 천천히 돕는다든가. 맞아요. 맞죠? 네. 아니면은 이제 마실 나가듯이 천천히 한 3, 40분 이렇게 걷는 이거는 거죠. 일상의 활동입니다. 아, 운동이 되지 않는 운동이 아닙니다.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그래서 수영 같은 걸 하는 거고. 격렬한 운동을 해야 그렇죠. 되는군요. 격렬한 운동을 하는 거고, 운동을 좀 하려면 제대로 사람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애들도 따라오고 좀 빨리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의 또 꿀팁.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소형견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욕조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욕조가 있다라면 네. 그 큰 트레이닝 센터에 가면은 이제 수중에서 이렇게 헤엄치고 이러는 건 우리가 못하지만 집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스위밍 슈트라고 이렇게 찾아보면은 네. 공기를 불어넣어서 그 구명조끼처럼 네. 강아지한테 입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욕조에다가 반신욕 할 수 있을 정도의 물을 담은 다음에 보호자랑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체중이 이제 3kg에서 5kg, 6kg, 7kg 요런 정도의 이제 사이즈 애들은 충분히 들어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욕조에서 충분히 이렇게 헤엄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대신 발이 닿지 않아야겠죠. 뜬 발이 계속 상태로. 움직이는 상태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주면 좀 움직임 값을 확 늘려주는데 도움이 많이 그렇죠. 되죠. 시간 대비해서는 큰 네네. 운동이 되겠네요. 네. 오늘 정말 좋은 팁들, 저도 몰랐던 팁들을 많이 알고 대신 가는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뭐 수영 해주면 좋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해주시거든요. 네. 매일매일 해주시다 보면 이렇게 피부가 좀 약해질 수가 있고요. 특히 발 사이사이 나중에 말려줄 때 맞아요. 손가락까지 넣어서 살살살살해서 말려줘야 맞아요. 습진 같은 것들이 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발바닥은 잘 말려주시는 맞아요. 거예요. 아이들이 피부가 약하니까 꼭 네. 조심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아까 카메라 켜지기 전에 살짝 들었는데 영양제가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사료 이름이랑 또 네. 이런 영양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셀라스핏이라는 영양제인데 네네. 말 그대로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셀라스트롤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셀라스트롤. 아마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셀라스트롤에서 비만과 관련돼서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2016년도에 네. 논문을 하나 봤어요. 네. 하버드대 연구팀에서 쥐를 그 고지방 그 사료를 먹여서 쥐를 뚱뚱하게 만드는 거예요. A 집단 뚱뚱, B 집단 뚱뚱 쥐를 만든 다음에 하나는 그냥 식단을 주고 하나는 셀라스트롤이 들어가 있는 식단을 줬는데 쥐들이 네.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네. 음식 섭취는 줄어들고 살은 빠지고 이유가 뭘까 해서 그 셀라스트롤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비만 쪽에 일으키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의 그 저항성을 없애준다. 그래서 살을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넣으면 비만 처방식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연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하버드대 연구팀에서 썼던 그 셀라스트롤은 중국에서 많이 자라는 식물인 썬더가드 바인이라는 뇌공등이라는 약주였습니다. 근데 안전성 평가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었는데 우리나라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고 우리나라는 약초들이 5,000년 동안 그렇죠. 많이 누적돼 있잖아요. 네. 노박덩굴이라고 하는 걸 딱 봤는데 네. 학명이 셀라스트로스 오비쿨라토스예요. 거기 안에 셀라스트롤이 이미 있는 걸 안 거예요. 성분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비만 처방식과 이런 이제 비만 쪽 관련된 영양제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사람 비만약이 아주 핫한데 저도 늘 생각은 했거든요. 동물은 뭐 비만약 이런 건 없을까? 왜냐면 비만에 대한 어떤 치료를 그쵸. 희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요 셀라스핏은 그러면 지금 병원에만 들어가나요? 네, 동물병원 전용입니다. 전용이군요. 이게 이제 항비만과 항당뇨, 항암까지 같이 있어요. 그런 그래서 역할을. 처방을 바꾸서 먹이는 보조제입니다. 사료가 또 제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쵸. 건사료, 습사료, 뭐 동결건조, 뭐 아니면 반습식, 뭐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이런 것들의 장단점 아니면 네. 또 뭐 추천하시는 게 있다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좀 보면 될지. 이제 크게는 건식하고 습식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수분 함량 가지고 그리고 중간 단계에 반건조나 뭐 반습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분 함량이 많은 것과 수분 함량이 적은 것은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건사료 같은 경우는 수분 함량이 보통 8에서 12% 정도 딱딱하죠. 네. 그래서 치아 쪽에 아무래도 그 치석이 덜 생기게 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줄 거고, 수분 함량이 적다 보니까 음수량이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는다라면 나이 들었을 때 방광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결석 질환 같은 것들을 야기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습식 사료 같은 경우는 물성이 이제 좀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이에 잘 끼죠. 치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습식 사료는 반대로 수분 함량이 70에서 80%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것만 먹어도 일일 음수량을 다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 질환 계속 생기는 애들한테 공격적으로 할 때는 네. 완전히 습식 사료를 확 바꿔버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석, 칼슘 옥살레이트 같은 것들은 다시 재발 안 하죠.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건사료가 오르냐 습사료가 오르냐라고 했었을 때 건사료는 쌉니다. 보통 한 3만 원, 4만 원 정도에 한 달 먹인다라고 치면 습식 사료로 이거 다 채우려면 최소 6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는 줘야지 먹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건식과 습식을 혼용급여하는 것들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비만과 관련된, 칼로리와 관련된, 체중과 관련된 것들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건사료 한 주먹하고 습식 한 주먹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피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건식 같은 경우는 뭐 70에서 75g이다 그러면 종이컵 한 컵 정도인데, 습식 종이컵 한 컵이면 실제 거기에 건더기는 20%도 안 돼요. 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칼로리를 맞출 때, 네. 건식과 습식 맞출 때 습식이 한 20 정도다 그러면 건사료가 5g 정도다, 4대1 정도 비율로 보면은 좀 맞습니다. 습식이 조금 더 많이 먹여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방금 수분 함량 말씀 주셨어요. 네. 그러면 적정 강아지 음수량, 네. 뭐 많이들 알고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기준 있으실까요? 네. 하루에 적당한 음수량을 알아야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손가락 이게 5개 피라고 합니다. 네. 10번 이렇게 흔들으라고 해요. 힘들어요. 한번 시청자들도 해보시면 안 까먹을 거예요. 킬로그램당 하루에 먹어야 되는 음수량은 50ml입니다. 50ml. 네. 우리 개가 말티즈고 4kg다 이러면은 4 곱하기 50ml 하면 200ml이죠. 그렇죠. 200ml이면 편의점에서 파는 우유팩이 180ml 정도 돼요. 네. 우유팩 한 팩을 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교과서에 따라 킬로그램당 35ml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는 60ml로 나와 있는 데도 있는데 네. 평균치인 50ml로 딱 잡으면 좋습니다.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순수하게 이 물로만 먹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다른 걸 또 먹을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습식. 뭐 습식이나 네, 그렇죠. 또는 뭐 양배추나 채소 같은 수분 네. 함량이 있는 것들 만약에 주게 된다면 네. 포함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35에서 60ml 범위가? 정도로 범위를 둔 건데, 건사료는 10% 정도 수분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습식은 70에서 80%가 수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네. 주로 이제 건사료를 먹인다라고 하면 킬로그램당 50ml 정도, 줘야 되겠네요. 그 정도 물을 먹는지, 하루치가 아니라 최소 3일치 정도를 재서 3으로 나누게 되면 나오죠. 정상 음수량에서 30ml 부족해요. 뭐 이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정상 음수량보다 반 이하로 먹는다든가, 정상 음수량보다 1.5배 이상 먹는다든가, 요게 이제 보내는 신호거든요. 나 아파요라고. 맞아요. 좀 있으면 저 방광질환이랑 결석질환 생길 수도 있어요 라고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요. 다음 단요라고 해서 많이 물 먹고 많이 오줌 싸는, 당뇨질환이 있어요,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물 많이 먹고 오줌 많이 넣는 거거든요. 그걸 보호자가 체크해주지 않으면 우리 수의사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주로 얼만큼 먹어요 라고 하면 얼만큼 먹는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물을 많이 먹어요, 자주 먹어요, 맞아요. 이렇게 주관적인 답변을 주면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노령견을 키우거나 노령묘를 키울수록 꼼꼼하게 기록하시는 게 좋아요. 음수량이랑 제일 중요한 물그릇의 개수, 네, 개수. 고양이랑 똑같습니다. n+1입니다. 2마리 키운다 그럼 물그릇은 3개 이상,
3마리 키운다 그럼 물그릇은 4개 이상. 특히 개들은 경쟁하기 때문에 군데군데 물그릇을 많이 넣어주면 좋고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또 물어보세요. 그래서 재봤는데 물 정말 많이 안 먹더라. 네. 뭐 진짜 뭐 방광 질환도 걱정되고 뭐 피부도 안 좋은 것 같고 물 더 많이 먹이고 싶은데 그럴 때 이제 어떤 비결 같은 게 좀 있을지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음수량을 이제 늘리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들을 연구를 했는데 보통 이제 음수량과 비뇨기계 질환, 하부 비뇨기계 질환, 결석 이런 것들이 많이 연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음수량을 늘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게 제일 첫 번째가 습식이었습니다. 습식. 네. 건식을 줬을 때하고 습식을 줬을 때 건사료를 물에 말아줬었을 때 자발적인 음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체크를 했거든요. 네. 고양이에서. 네네네. 그러면은 습식 같은 경우는 건사료를 물에 마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리지널 습식을 급여한 경우가 음수량이 더 많이 높습니다. 건사료를 물에 불려서 물을 강제로 이렇게 먹게 하고 자발적인 음수량을 체크했더니 더 줄었고요. 건사료는 제일 적었고요. 그래서 음수량이 적었을 때는 제일 쉽게, 제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습식으로 전환시켜주는 거고요. 사료를 습식으로 전환한다. 예. 두 번째 방법은 이건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짜면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짜야지 애들이 물을 많이 먹을까 조금씩 높여봤더니 최소 나트륨의 함량이 1% 이상이 돼야 음수량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것들이 비뇨기계 처방식들이죠. 그렇죠. 저도 이제 ULF라고 먹으면 엘릭스 ULF. 음수량을 늘리게 하는 뭐 A3F라고 해서 복합 처방식 같은 경우도 나트륨의 함량을 1.2%까지 올려서 물을 많이 먹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쓰는 거죠. 네. 대신에 이렇게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들은 심장과 신장 쪽에 그렇죠.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금기사항으로 좀 두기는 하죠. 그래서 이 처방식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에서 체크하고 먹여야 됩니다. 꼭 상담을 하고 네네네. 먹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트륨의 함량 이제 빼고서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 이들이 향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냄새가 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육즙입니다. 육즙. 진짜 고기, 그냥 뭐 피 한 방울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좋고요. 네. 고기에서 나오는 그 육즙. 그게 아이들에겐 가장 큰 풍미가 되나 보다. 그죠? 그걸 많이 넣는 게 아니고요. 네. 두세 방울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네. 해서 풍미가 돌게 해서 물을 먹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특정 애들은 우유 두세 방울 정도에도 잘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물그릇의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위치를 좀 바꿔보면, 그러니까 좀 싫어하는 장소에 그 물그릇이 있다, 경쟁하는 장소에 물그릇이 있다, 그럼 눈치 보고 잘 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그릇의 위치, 밥그릇의 위치를 애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소로 해주게 되면 음수량을 더 늘리게 할 수가 있죠. 제한급여, 그러니까 횟수를 나눠서 급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이렇게 하루 양을 좀 정해서 부어가지고 자율급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뭐 이런 경우에 뭐 장단점이 있을지 아니면 뭐 선호하시는, 뭐 추천하시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이것도 교과서적으로 자율급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호르몬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열량을 마음껏 섭취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신 수유기. 필요할 때마다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는 호르몬 때문에 엄청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자율급식을 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제한급식을 다 해주는 게 제일 좋죠. 특히 어렸었을 때는 배 빵빵해질 때까지 많이 먹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전에는 하루에 최소 4번 이상을 나눠서 소량씩 자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횟수도 줄이고 양도 맞춰서 이렇게 주게 되면 세포들이, 비만 세포들이 개수가 많아진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어렸을 때 비만을 좀 예방할 수 있다.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추천하시는 횟수가 있을까요? 최종적으로 이제 성견에서 어떤 횟수적으로 뭐 2번, 3번? 원래는 아침, 점심, 저녁인데 3번. 우리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 낮에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저녁 2번.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식사할 때 그때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이 먹는 방법도 있고요. 간혹 이제 뭐 저녁 시간이 좀 당겨지거나 또는 이제 두 끼를 주는 경우에 보면
보면 아침 새벽에 뭐 또 공복토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네네. 뭐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떤 방법으로 좀 해결을 알려주시는지요? 습관적 구토를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좀 우액하면서 토해서 사료가 띵띵 불어서 이제 구토하는 그런 것도 있고, 공복토처럼 하얀 거품, 이렇게 해서 양은 적지만 이렇게 자주 공복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런 구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막으려면 식사 시간을 좀 길게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허그라든가 시추라든가 패키니즈라든가 불독, 단두종 애들이 네. 좀 허겁지겁 먹으면서 사료 반 공기 반. 아 맞아요. 이게 이제 고창증, 이렇게 가스가 팽창을 차죠. 하거나 맞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넓은 쟁반 있죠. 그런 데다가 사료를 주는 방법도 쓰기는 해요. 그러면 사료를 넓게 퍼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먹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천천히 먹게 하는 방법으로 UFO처럼 이 반원을 갖다가 여기 안에다 사료를 넣고 이렇게 돌리면 열심히 굴리면 사료가 몇 개씩 나오게 해서 장난감 같은 장난감처럼 이렇게 해서 먹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단시간에 못 먹게. 저는 이제 연구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애들 식사 시간을 좀 늘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씹어 먹게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사료 알갱이가 커야 되거든요. 얼만큼 크게 해야 될까. 수가 다 다른 거예요. 누구냐에 따라. 2kg짜리 미니핀도 있고 4kg 말티즈도 있고 6kg, 7kg 슈나우저도 있는데 요 애들한테 다 만족하는 사이즈가 없던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던 차에 사료는 왜 동그라미, 세모, 네모, 뭐 십자가, 연꽃 모양 이렇게만 나오지?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찾아봤죠. 논문 같은 걸 찾아보게 되면 입안에서 갖고 놀 때 좀 네. 오래 갖고 놀게 하는 게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니어나 키튼 사료는 삼각형으로 맞아요. 나오고요. 그리고 동그라미는 만들기 편하니까. 그래서 그럼 크기를 할 수 없다라면 모양으로서 좀 오래 갖고 놀게 해야겠다. 그러면 강압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료 알갱이에 엣지를 줬습니다.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게 번개맨 좋아하거든요. 네. 어느 날 이렇게 번개맨 티를 입은 거예요. 네. 저거다. 그래서 사료 모양을 네. 번개 모양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회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 안 하시면 안 되냐.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쪼개진다. 모양이 이렇게 섬세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럼 분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한번 했죠. 했는데 뭉치더라고요. 포기할까 했는데 네. 세 번째 시도를 해서 네. 번개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만들고 이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먹성이 아주 좋은 비글을 데리고서 실험을 해봤어요. 네. 하나는 네모난 정방형의 독일 사료를 먹이고 하나는 번개 모양의 새로 개발한 그 사료를 먹였을 때 식사 시간을 재보니까 훨씬 길어지고요. 이제 큐레이 스캐너로 치태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16주까지 이렇게 봤더니 네. 더 오래 씹어 먹다 보니까 훨씬 더 치태도 덜 생기고 분변도 훨씬 좋아졌죠. 이거다. 그래서 신장 사료와 심장 사료는 다 번개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심장 질환과 신장 사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동그라미로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심장, 신장 때 제일 못하는 게 수술하고 스케일링이거든요. 맞아요. 스케일링이에요. 네. 왜냐면 우리가 마취할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면 장기간 먹여야 되는 이런 중증 질환 처방식은 치아 쪽에 좀 도움이 되게 해야겠다 해서 번개 모양으로 만들었죠. 국내 유일하게. 네.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보호자분들께도 특히 이제 치아 쪽 관리 네. 때문에 많이들 뭐 네. 곤란을 겪으시니까요. 그렇죠. 보호자분들께서는 정말 맛있는 걸 또 많이 챙겨주고 싶어 하시다 보니 뭐 집에서 화식을 직접 만들어주는 분도 계시고 또는 뭐 생식이라 하죠. 그쵸. 뭐 생닭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생채소라든지 뭐 네. 생으로 된 것들을 또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떤 생식이든 화식이든 자연식이든 저도 처음에 처방식을 자연식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원료를 받을 때 사료의 원료를 받을 때는 파우더 형태로 받아요. 대부분에. 그래서 영양소 밸류가 정확성이 좀 많이 높습니다. 단백질이
뭐 40%다 그러면 40%에서 1, 2% 차이 나게끔 오는데 물이 좀 많이 포함된 상태에서 원물을 받게 되면 이게 들쭉날쭉한 거예요. 이게 매번 원료가 수분 함량도 다르고 이게 바뀌다 보니까 처방식을 못 만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처방식은 뭐 단백질도 중요하고 지방도 중요하지만 미네랄과 비타민 함량을 미세하게 조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연식이나 화식, 생식 만들 때 레시피가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내가 그 원료를 정확하게 갖고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그 범위가 좀 적다라고 하면 먹여서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저희 제1사료에는 화학분석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맡기면 단백질은 물론 아미노산, 지방산, 여러 가지 미네랄, 뭐 유해 요소까지 다 검사할 수 있는데 보호자 입장에서 그걸 다 검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병원에 가서 6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사진 찍는 겁니다. 네. 몸에 어떠한 영양소가 너무 과잉되거나 부족하게 되면 그게 장기간 계속되게 되면 몸에 신호가 옵니다. 그렇죠. 제일 제일 빨리 신호가 오는 게 뼈예요. 뼈. 네, 그래서 골밀도 사진을 꼭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이 밸런스가 완전히 깨진 주로 이제 살코기 많이 먹이게 되면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칼슘이 많이 빠져서 골단만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완벽하지 않은 걸 내가 인지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료랑 같이 섞어서 먹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게 돼 있지 않다라면 네. 어떻게 보면 신선한 간식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실제 연구하시는 사례도 있다 보니까 이걸 음식을 만드신다고 하면 정말 큰 마음을 먹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 사료겠죠. 그렇죠.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영양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영양제. 해요. 네. 사료도 뭐 중요하고 뭐 영양제도 요즘 시중에 너무 많이 나와 있죠. 물론 저도 뭐 일부 개발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소장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뭐 영양제에 대해서 반려동물 영양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영양제를 좀 추천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양학에서는 두 가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영양소 레벨을 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단탄지, 그 다음에 아미노산,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이러한 것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가. 두 번째는 칼로리 보거든요. 그래서 몸의 균형과 발달, 에너지를 준다라는 차원에서 영양학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보충을 해줬을 때 기대 수명치를 늘린다든지 염증 반응을 줄여준다든지 아니면은 고혈압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든 게 영양제인데 영양제도 제일 중요한 게 후입니다. 그렇죠. 누가 먹느냐. 네, 건강하고 변 잘 보고 이러는 애들한테 굳이 유산균을 저는 반대입니다. 굳이 염증 반응도 없고 똥꼬 발랄하고 잘 누고 잘 싸는데 굳이 얘한테 노령견 가서 먹는 안과 질환 뭐 이런 영양제 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좀 과유불급이지 않나. 그래서 영양제를 먹여야겠다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를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항산화제. 항산화제. 안티옥시던트라고 해서 네. 우리 노화를 갖다가 좀 방지해주는 그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보통 종합 비타민제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메가3 제제. 오메가3. 우리 사람도 오메가3 많이 먹잖아요. 먹고 있죠. 네. 반려동물이 사람 먹는 용량의 오메가3를 먹었었을 때 아주 심각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항응고 장애를 그래서 부작용도 있으니까 반려동물 영양제로 챙겨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얘가 무슨 영양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건강검진 결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서 필요한 영양제를 챙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항산화제는 나이와 관계없이 뭐 네. 주어도 네, 괜찮아요? 미리 먹여주시면 더 좋죠. 미리 먹여도 좋다는 네. 거. 동물병원에 있으면 또 네. 그 동물들에게 약을 먹일 때 네. 좀 어려움이 있고 특히 보호자분들도 처음 약 먹이실 때도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어떤 투약 보조 관련 제품들도 나오고 있는 걸로 저도 네. 알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또
소장님께서 또 소개해 주실 제품이 있다고 해서 네. 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양이들 약 먹이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고양이들이 미식가는 아닌데 그 혀의 감각 중에서 발달한 감각이 쓴맛수용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약을 더 쓰게 느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약을 먹일까 요것도 고민은 했지만 지금 개발한 영양제 중에 그 아주 독특한 원료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혹시 쥐 오줌풀이라고 들어본 적 쥐 있어요? 오줌풀이요? 네. 이름은 조금 오줌이 들어가니까 네. 말 처음 그대로 들어봤어요. 쥐 네. 오줌풀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고 네. 그게 사람 불면증 있을 때 아. 불면증 보조제로 서양 분들이 많이 그거 처방하거나 보조제로 많이 먹더라고요. 요거를 개하고 고양이들 캄다운 시키는 그걸로 이제 만들어야겠다라고 짰는데 네. 냄새가 너무 용렬해서 네. 이 간식이라든가 사료에다가 못 넣는 거예요. 아. 이 냄새를 좀 못 맡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게 알약을 쉽게 먹인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아. 필이 알약이잖아요. 네. 이즈가 쉽다라는. 필 이즈. 그래서 아. 플리즈처럼 플리즈. 비슷하게 해서 필 이즈라고 아. 이렇게 지었고요. 네네. 약간 화장품 케이스처럼 생겼는데 그렇네요. 실제 화장품 케이스입니다. 진짜로 이거 저 집에서 쓰는 수분 크림처럼 생겼어요. 네, 영양크림. 네. 영양크림. 네. 이렇게 네. 스패츌라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게 물성이 약간 말랑말랑한 물성이에요. 그리고 네. 냄새가 어떠세요? 거부감이 드는 냄새가 아닌데요. 네, 그래서 강아지들이 되게 좋아하고 네네. 그리고 가수분해 새우가 주 단백질 원입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식이 알러지가 있는 애들도 먹일 수가 있고요. 네네네. 물성이 약간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요 주걱으로 퍼서 알약을 감출 수가 있어요. 한번 쓸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쉽게 만들어서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아이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네. 뭐 다른 역할로 이걸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보통 여기에 약 이제 보정가요? 강황 우술 같은 이렇게 뉴트로플리칼 제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영양제로도 먹을 수는 아,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역할은 이렇게 이제 약을 잘 먹일 수 있도록 나온 네. 제품 필이즈라는 제품 네. 오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베터뷰 공지를 보고서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들을 남겨주셨어요. 일부는 이미 요 영상에 녹아 있을 거고요. 또 일부 질문들은 또 특정한 질문들이 좀 있어서 소장님께서 다 답변을 해주실 건데요. 제가 한번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건 아까 답변이 됐을 수 있는데 블루헨1님께서 시니어 사료는 보통 6에서 7세에 먹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강아지마다 건강 상태가 다른데 반드시 6살 정도에 먹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좀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시니어 사료가 좀 많이 애매해요. 그 사람으로 치면은 60대 전용 밥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시니어라고 하는 게 나이로 끄는 거기 때문에 시니어 시기인데 췌장 질환이 있는 애들도 있고 건강한 시니어도 있고 약간 과체중인 시니어도 있고 그리고 몸무게가 진짜 많이 나가서 비만, 고도비만 시니어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하나의 식단으로 모두 만족시킬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시니어라든가 노령견 전용 사료는 건강한 노령견, 살이 찌지 않은 그 애들 기준으로 인해 함량을 살짝 낮추고 칼로리를 좀 조절한 게 시니어 사료로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진짜 시니어를 맞추려면 건강검진하고 우리 개의 특성에 맞게끔 그 맞춤형 식단을 찾는 게 제일 우선이겠죠. 예, 그래서 시니어 사료는 저는 안 만들어요. 네. 일부러 어차피 검진하면은 또 맞춤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 그렇죠. 강아지는 탄수화물을 잘 소화 못한다는 글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맞다면 유명한 건사료 성분을 봐도 육류보다 쌀이나 옥수수 가루 비중이 더 큰 건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해요. 이렇게 답변해 주셨네요. 탄수화물을 소화를 잘 못 시킨다 라는 말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탄수화물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단맛을 느끼는 단당류, 이당류, 과당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탄수화물입니다. 이건 바로 흡수되거든요. 소화를 못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식이섬유, 이것도 탄수화물입니다. 이건 소화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분, 다당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소화를 시킬 수도 있지만 에너지로 쓸 수도 있지만 못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 개, 고양이 순으로 탄수화물의 이용도, 특히 전분에 대한 이용도가 적을 뿐입니다. 예, 아예 안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양이 사료로 가게 되면 탄수화물 함량이 아무래도 20%대로
적고 강아지는 30에서 40% 정도가 탄수화물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우리 밥심으로 먹는다고 하잖아요. 식단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80% 정도까지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옛날 조선인들은 훨씬 더 많이 고봉밥이랑 고봉밥 먹었잖아요. 그렇죠. 네. 김치랑 뭐 네. 그렇게 먹어도 이제 살 수 있었던 게 사람하고 개하고 고양이의 생리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화하지 못하고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스타치 함량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잘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많이 가열해서 조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량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와 절대 비교를 할 수 없다라는 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건 좀 특별한 질문 같습니다. 요 환자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을 항상 해주셨잖아요. 네. 사장님께서. 그래서 이 친구에게 딱 맞는 어떤 솔루션 답변이 나오면 좋겠는데, 강아지가 며칠 전에 폐염전으로 수술을 했는데 네. 폐에 좋은 영양제나 음식 또는 뭐 수술 후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뭐 이건 조금 복합적이긴 하네요. 뭐 폐염전으로 뭐 폐엽절제술을 하신 건지, 또는 이제 폐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호흡기 개통으로서 어떤 좋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보통 수술하고 나서 수술 후. 회복을 할 때는 두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네. 수술하고 나서 회복될 때 네. 우리가 식욕 테스트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식욕이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 후에 먹는 그 회복식은 기호성이 엄청나게 높아야 되고요. 일단 후각으로 애들이 처음에 먹는데 건강했었을 때 후각 기능과 병원에서 있을 때 후각 기능을 많이 소실했을 때 그 느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호성이 높은 제재여야 되고, 두 번째는 잘 먹어야 되지만 단위당 칼로리가 높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적은 양을 줘요. 입으로 먹을 수 있게끔 넣어주는 거라면 적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이제 회복식들이 단백질 함량을 많이 높여줍니다. 그리고 고단백으로. 두 번째로 지방 함량도 높여줍니다. 지방도 높이고. 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단백질을 높여주면서 그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의 균형을 생각을 해서 좀 포뮬라를 짜는 편이고요. 지방도 포화지방산을 확 물려주기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을 조금 더 올려주죠. 우리 흔히들 아는 오메가3, 6 지방산들이 그 불포화지방산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맞춰주는 회복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좀 벌써 저는 끝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네. 오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구독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먹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사들은 하잖아요. 네. 그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최선의 약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의 반려동물 사료라든가 반려동물 자연식, 반려동물 화식 이러한 먹거리류들은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고 몸을 갖다가 이제 버티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타협은 없습니다. 우리 반려동물한테 맞게끔 공부하고 얘한테 맞는 영양제, 먹거리 찾아서 먹여준다라면, 반려동물 이제 20살 넘는 거는 흔히들 봐요. 이제는 소형견에서는 25세, 30세가 금방 오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제가 늘 견생 20세 시대를 말씀드리면서 유튜브를 촬영하는데 이제 25세, 30세 네. 저도 더 노력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베터뷰에서 만나본 전문가 선생님은 제일사료 조우재 소장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